자, 오늘 제가 하는 주제는 6.25 전쟁. 벌써 우리가 73주년을 두 달 앞두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문제도 시야에 넣으면서 제가 한 2년 전에 저기 이 작업을 했던, 출간을 했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책은 제가 2020년에 그 조각계닷컴에서 낸 책이고요. 원래 제목은 이 충성과 반역의 대한민국사였는데 출판사에서 대한민국사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본군에서 육군 특별지원병으로 입대를 해서 성장한 그런 이제 한국군 송여찬이라든가 한병선이라든가 임부택이라든가 6.25 전쟁기에 활약을 했던 그런 이제 장군들이 바로 일본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들이 일본군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사람들은 거기서 뭘 경험하고 학습했는지,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 해방 이후 대한민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이제 간단한 내용으로서 조선인들의 그 군사동원에 관한 이 집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38년부터 45년까지의 한국인들이 일본군에 동원되게 되는데 총 인원이 한 11만 5천 정도, 6천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그 종류는 역종은 육군 특별지원병,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류, 그다음에 해군 특별지원병, 학도지원병, 그다음에 징병 1, 2기로 이렇게 집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육군 특별지원병제, 이게 38년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입니다. 38년 2월 칙령 95호에 의해서 5호 육군 특별지원병령에 의해서 일본의 병역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타이완인과 조선인들은 일본의 이 징병 의무가, 병역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죠? 국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국민이 되려면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어요. 그죠? 그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가 바로 병역 의무인데 병역 의무를 아직 받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1등 국민이고 한국인이라든가 타이완인은 그래서 2등 국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하에서 배제가 된 제국 신민, 그러니까 이 한국인과 타이완인을 대상으로 해서 병역을 부여한 그런 이제 일본 식민지 최초의 군사동원 제도가 바로 이 육군 특별지원병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병이라 그런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제도에 의해서 선발되고 양성되고 동원된 그런 이제 식민지 출신의 일본군 병사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육군 특별지원병제에 대한 그 집계와 분석이 되겠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38년도에서 43년까지 이 6년간에 걸쳐서 16,500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게 모집 정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자가 몇 명이냐면 80만 3천 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적격자, 입소자, 입영자가 최종적으로 선발됐을 때 17,350명이 일본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지원 배율로 보게 되면 48대 1 정도? 1대 1 정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일본군에 간다는데 지원자들의 그 경쟁률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결코 이 제도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들, 즉 일본군에 들어간 사람들은 끌려간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를 우리가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도 성립에 관한 문제인데 조금 복잡하고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은 이제 그 지원 수속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17세 이상의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남자라면 누구나 이 육군 특별지원병을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그 지원 조건은 6년도 소학교 졸업자 이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41년경에는 이제 뭐 소학교 4년제를 이상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갑종 체격이 갑종 이상, 뭐 신장이 1m 60 이상 등등의 이런 조건들을 구비해야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을 하려면은 상당히 복잡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수속 자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원병들은 이 병역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의 그 행정력을 동원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특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지원을 하려면 복선적인 지원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조선 총독부의 육군병 지원자 훈련소에 입소 지원을 해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의 화랑대 있죠. 육군사관학교. 거기에 이 지원병들이 입대를 거기에 입소를 해서 6개월간 훈련을 받고 거기서 다시 판정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군 입대가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 점이 있었고, 또한 이제 일본군에 복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이게 수속이 진행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선적 선발 시스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복선적인 지원 시스템은 이렇게 경찰서장, 지원자가 입소 지원과 복무 지원을 별도별도로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한 번에 이제 뭐 하게 되는데 경찰서장 도지사를 거쳐서 지원병 훈련소를 지원이 들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도지사를 통해서 후성군 사령관에게 지원을 하는 복무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지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뽑아주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도지사 차원에서 이 적격자를 뽑습니다. 그걸 뽑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하고 구두 시험을 보고 학과 시험을 봐야 돼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죠? 상당히 이 시험에 통과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게 되면 이제 총독부로 이게 적격자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다시 또 이 선발 전형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뽑혀진 사람들이 바로 이제 입소자가 되는 거예요. 육군병 지원자 훈련소에 입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6개월 교육을 받게 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여기 끝나는 시점에서 3차 전형이 여기 진행되게 되고 그게 거기서 최종적으로 병역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정한다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 제도가 운영이 됐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정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 지원자 적격자, 이 지원자는 뭐 지원자고 적격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도지사 차원에서 선발한 인원이 되겠고, 이 적격자가 이제 입소자가 된다는 것은 총독부 차원에서 선발된 인원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뭐 최종적으로 이제 교육 과정을 마치고 일본군에 입대하는 경우가 바로 입영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남북한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총 80만 3천 명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남한 지역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남한 지역 청년들이 많이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또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입소자 연령 같은 경우인데 주로 17세 이상인데 주로 19, 20, 21세, 22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 그다음에 지원자들의 학력을 보게 되면은 뭐 전문학교까지도 있기도 하고 중학교, 중퇴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소학교 6년 졸업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갖고 있더라, 차지하더라. 뭐 그리고 그 지원자 가족과 신분, 그러니까 장남인지 차남인지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을 검토했을 때 보게 되면은 주로 이 4인 가족, 5인 가족 거기 비중이 4인 5인 가족 비중이 높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대가족각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신분 관계를 이제 찾아보니까 뭐 장남 비율에 비해서 차남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 차남이라고 하는 것은 2남일 수도 있고 3남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처럼
이걸 이제 가족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한 지역 중농층 가계의 차남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뭐 이제 그 지원자 가계 이제 이제 거기 부의 능력인데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 당시 시점이면은 소 한 마리가 100원 정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보게 되니까 이 지원자들의 각 자산을 조사해 보니까 주로 이렇게 1,000원 이상, 5,000원 정도의 비중이 압도적이더라. 예,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차남을 국민학교 6학년을 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장남도 보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 당시 이분들의 연령대가 되는 사장 같은 경우는 이 취학률이 전체 한국인들의 30%밖에 안 돼요. 응? 취학 연령으로 되어 있는 이 친구들의 30%밖에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람들은 지금 소학교를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그 당시 지역사회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근대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사람들이 이걸 지원했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그 당시는 돈을 주고 학교 교육을 시켜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자들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기와 심리. 이분들의 이제 어떻게 해서 육군특별지원병을 지원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자발과 종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 상태를 조사하니까 애국심, 명예심, 복리심, 취업심. 이런 이제 심리 구조가 파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종용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육군특별지원병제를 네가 지원하게 됐는데 네가 어떻게 이걸 알고 지원하게 됐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자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그걸 뭐 신문이나 하든가 방송을 듣고 내가 직접 지원했다 라고 하는 답변자들이고 종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찰서에서 뭐 저기 안내를 해줘 가지고 또 학교 선생들이 안내를 해줘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동기가 그렇게 구분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종용이라고 하는 말을 바로 강제라고 하는데 문제는 앞서 그런 설명도 있었지만 중요한 문제는 그 심리 상태를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저는 자발적으로 이 육군 특별지원병제를 선택한 걸로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서 봤던 것처럼 북한 지역에 비해서 남한 지역 비중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저기 데이터가 있는데 이분의 그 유명한 시가 있죠. 이거는 이당 서정주 선생의 뭐 모습인데 기념관이 있어요. 전북 고창인데 제가 여기를 가끔 갑니다. 자, 그래서 그 서정주의 그 자화상이라고 하는 37년도 한 9월경 정도에 작성이 된 시예요. 이 시는 되게 유명한 시입니다. 그죠? 이 양반들은 반응도 없고 말이야. 뭐 한 번도 이런 시도 이렇게 안 들어봤나. 그래서 이 시에 보게 되면은 애비는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23살 동안 나를 키운 건 뭐 하늘의 바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눈에서 뭐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사람은 입에서 text를 읽고 간다고 그래. 그러면서 가장 충격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가장 밑줄에 있는 혓바닥을 늘어뜨린 병진 숙회마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요. 저도 거기 지역을 뭐 같은 뭐 인접 지역에 제가 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서정주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저는 사람들한테 이 시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육군특별지원병제를 연구하게 되면서 이 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향촌사회 내에서 상민들은 이 병든 숙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남한 지역은
반상의 사회라고 그러고 북한 지역은 상민의 사회라고 그래요. 반상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향촌 사회 내에서 양반과 쌍민의 그런 갈등 관계가 상당히 심했던 거죠. 이런 이제 그 하나의 그 병든 숙기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 향촌 사회 내에서의 그런 차별과 억압을 지금 이 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과연 그런가? 실제로 이 반상차별, 막 양반 쌍놈 해가지고 그걸로 신문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처럼 뭐 쌍놈이라고 뭐 혼인을 안 해버렸다든가 뭐. 그 안동에서는 뭐 반농단체인 뭐 쌍놈회가 만들어졌다든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이런 반상차별이 아주 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하게 되면 전부 남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북한 지역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라고 하지만 이 북한 지역과 남한 지역은 상당히 사회 구조가 상이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그 지원자 가학에 대한 정치적인 성향인데 이건 이제 뭐냐면은 총독부가 이 지원자들의 육군특별지원병을 지원하는 그 가계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원자 배출 가계는 상대적으로 출세 지향성이 강한 남선 지역 상민 출신의 중농층, 이들은 상륙층과는 달리 신분 변경이 용이하고 동시에 비교적인 내지인 광곡리, 여기서 내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감화에 민감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세 번째는 이제 일군 특별지원병들이 이제 지원병 훈련소에 이제 입소를 했어요. 네, 이 그림은 아직 지금 현재 뭐, 이게 지금 이제 일기생들이 입소를 하던 광경을 담은 것이고, 이 밑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 일본 특별지원병들이 제 일기생 같은 경우는 뭐 전반기가 200명인데 이들이 한 3개월, 4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은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지금 도쿄 역 앞에서 지금 사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완전 이쪽 사진 같은 경우는 한번 봐보세요. 키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그 지원 조건에는 160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뽑은 사람들은 전부 다 175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군에서 그 사람들의 해고를 기록을 보다 보면은 조선인 병사들을 보게 되면 거인군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닙니까? 등치도 없고 그야말로 피도 크고 말이죠, 그죠? 아주 그야말로 뭐 당당한 그런 이제 이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건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가끔 신문에 나오는 건데 이건 지금 현재 뭐 신문에서는 징용 문제를 이야기할 때 사진들이 나오는데 그런 건 아니고 바로 육군특별지원병들이 화랑대에 들어가서 지금 육군병 지원자 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훈육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강당에 앉아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사진 같은 경우는 이 지원병 훈련자 입소를 해서 한국인들이 그 청년들이 이제 그 학교를 마치게 될 때 총독이 직접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현재 이 병사들이 훈련생들이 이렇게 사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체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건 이제 뭐 시가연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1938년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이 육군 특별지원병이라 그런 것은 하나의 한국인 사회의 자랑이자 하나의 아이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군 단위에서 선발되는 사람들이 2명, 3명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 육군병 지원자 훈련소를 입소하거나 아니면은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은 군민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송별식을 해주고 그래요. 놀랍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거 뭐 시가 공방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도 이제 여기 있고요. 이건 이제 그
독일에 있는 제독이라든가 뭐 요케스 같은 이런 이제 인물들이 이 조선 지역에 왔을 때 이 육군 특별지원병 훈련소를 방문하는 거예요. 둘러보고 사회를 받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뭐 이 군병 지원자 훈련소를 이제 수여하고 실제로 이제 일본군에 입대를 하는 경우 그 장행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병사들이 수료를 하게 되면 수료증을 전부 교부를 했는데 그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 뭐 41년도군요. 이건 이제 그 육군병 지원자 훈련소를 입소했을 때 이건 38년 1년 정도의 경우인데 훈련생들의 태동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처럼 입소해서 한 달 정도는 태동 자체가 떨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뭐 전반기하고 후반기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부 다 이런 트렌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은 한국인들 병사들이 여기 군병 지원자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면은 식사하는 방법.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상당히 그 대식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소화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정확한 식사량을 규칙적으로 흡식을 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시키고 그리고 식사하는 방법을 또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수요 정도,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체중이 1kg에서 1.5kg까지 전부 다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는 이 일본인들 중류층 가게에 식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빵도 나오고 우유도 나오고 말이죠. 소고기도 나오고 닭고기도 나오고 기가 막힙니다. 보면. 자, 다음은 이제 비대배치 같은 경우 뭐 이거 넘어가도록 하죠. 이건 이제 뭐 24단 그러니까 조선 내에는 19, 24단이 두 개 사단이 저기 있었는데 24단 같은 경우가 중일전쟁에 참전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 한국인 육군 특별지원병들이 한 100명 정도가 여기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또 뭐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건 이제 그 24단 소속으로 중일전쟁에 참전했다가 39년 6월경에 전사를 했던 1호 전사자인 이인석 상등병이에요. 이게 이제 그 충북 옥천군 분선면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1호이기도 하고 지금도 야수군위 신사에 합사가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두 분의 그 묘비죠. 상석이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 한 두 번을 갔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찾고 그러니까 전부 다 뜯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뭐 보기 어렵대요. 그러니까 상석에 보게 되면 훈 7등.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인석 상등병이 전사를 하게 되면서 훈 7등이라고 하는 금치 훈장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런 육군특별지원병들에 대해서 한국인 사회에서 아이돌이 되게 되니까 이걸 소재로 하는 시, 소설, 뭐 노래, 뭐 창가, 연극, 영화가 제작이 돼요. 그 대표적인 영화가 휴미또 복구라고 하는 41년도 11월에 만들어진 영화가 됩니다. 영화 자체 관람객이 얼마였냐면 그 당시 통계를 보게 되면 200만 정도가 돼요. 보통 일본에서 만들거나 뭐 조선 내에 만들어진 영화 해봐야 뭐 관람객이 뭐 5만, 6만 정도면 상당히 히트한 건데 200만을 돌파를 한 그런 이제 엄청난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뭐 그런 것처럼 이 지원병 자체 육군 특별지원병이 그 당시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자, 이건 이제 뭐 금치훈장, 수훈장인데 그냥 넘어가죠. 자, 뭐 중일전쟁 참전에 뭐 역사적인 의의라고 한다면은 이들이 중일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 상무정신으로 충만한 한국인들의 어떤 그런 군사적인 자질과 잠재력을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일본 사람들은 정말 한국인들이 살아올 수 있을까? 되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전쟁터에 투입시켜 놓고 보니까 아주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더라는 것을 이제 자기들이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고, 이렇게 육군 특별지원병들이 이렇게 중일전쟁에 참전해서 용준 번투를 하게 됐고, 그렇게 되게 되면서 모집 정원이 갑자기 600명에서 3,000명으로 주문이 되게 되고, 부대계치가 크게 확장되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계속 34년부터 징병제 실시를 요구해 왔는데, 그 시기를 크게 단축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 뭐,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 그 이인석 상병병이 이제 전사를 하게 되면서 그것이 충격을 주게 되면서 이렇게 지원 배율이 격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고 한다면은 뭐 문역 집회 극복, 상무정신의 회복, 민족의 재무장 이런 상당히 중요한 원점을 포함하는 이런 이제 내용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일본 특별지원병들이 이제 43년부터서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동원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축 4개, 19, 20, 30, 40 부사단의 경우를 여기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거기에 이 사단의 소속으로 이제 전쟁에 참가했던 육군 특별지원병들의 동원자, 생환자, 전사자, 전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동부 누기니아 전선에 투입된 20사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사단 전체의 전사율이 96.8%가 되는데 한국인들의 육군 특별지원병은 84.3%예요. 한 10% 정도가 낮죠. 뭐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일본군의 어떤 일본인들의 전사율에 비해서 한국인들의 전사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되게 중요한 그런 이제 내용이기도 하고 흥미롭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 24단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전사율이 한 84.3%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비율 차이,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전사율에 비해서 한국인들의 전사율이 낮은 이유는 일본인들에 비해서 한국인들은 상당히 낮은 생활 수준에서 거친 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기니아 같은 그런 거친 환경에서도 거기 적응해내는 능력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또한 이제 그 전사위에는 뭐 숨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일본 특별지원병들이 누기니아 전선에 투입됐는데 이들이 어떻게 싸웠고 거기서 어떻게 생존했는가를 말해주는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뭐 95년도 뭐 항군병사라고 하는 책으로 일본인이 직접 한국에 들어와서 24단 소속으로 뉴기니아 전선에 투입돼 있던 한국인들을 전부 인터뷰를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총 여기서는 5명의 이제 기록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가 뭐 이제 유기화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이 유기화군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임문호, 유기화, 그다음에 성철, 김재현, 김시혁, 이 5명이 이제 주로 다뤄지고 있고, 그다음에 장병묵이라고 하는 분까지 해서 6명의 그 인터뷰 기록이 그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뭐 이분들의 경우인데 뭐 넘어가고요. 이건 김재현이라고 하는 분이 뉴기니아에 참전했을 때 자기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묘사한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뉴기니아 전선에 투입된 이 사람들은 43년 1월 달에 뉴기니아에 참전을 했어요. 부산항에서 6,000km가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아열대, 뭐 열대 바로 적도 직하 지역인데 거기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보급 자체가 바로 끊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상당히 처절한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그 모습을 자기가 그림으로 그려 놓아 있어요.
이것도 넘어가고. 근데 해방 이후로 넘어서게 되면 이렇게 중일전쟁과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한국인들은 육군 특별지원병들은 참전을 하게 됩니다. 느드니아 전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산이 뭐 한 4,000m가 넘는 산을 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말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이들은 지금 경험을 한 거죠. 이 기옥 같은 경우를 통과한 것입니다. 자,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육군 특별지원병들은 중일전쟁,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참전하게 되면서 전문적인 군사 지식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격렬한 실전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그런 과정에서 국가관, 사생관, 군인관을 내면화되게 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해방 이후가 되게 되면 군사영화학교라든가 경비사관학교 등 다양한 이제 그 군사학교를 거쳐서 한국군 초급장교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급장교로 들어갔을 때 연대장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주로 4.3 사건이라든가 여순발라 진압 부대장으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당히 거기 이 건국기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수행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 이게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자들에 대해서 백선엽 장군이 평가를 해놓은 내용이 있어요. 보는 것처럼 백선엽 장군의 인내심이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적으로 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서는 발군의 전투 지휘 능력이 있더라. 이 점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두 번째 지적의 사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도 혹은 이제 그 학도병으로 갔던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좌익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이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자들 중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을 이제 여기서 높이 평가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뭐 사진 그림은 6.25 전쟁기에 전선에서의 그 움직임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건 이제 그 낙동강정선에 대한 이제 병인데 주로 북부 지역이 한국인 부대가 담당을 하고 동부전선 같은 서부전선 같은 경우를 유엔군과 미군이 커버를 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 포항 3사단, 수도사단, 8사단, 6사단, 1사단이 바로 이제 한국인이 담당하는 전선 부대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이 전쟁을 전체적인 내용들을 토탈적으로 이제 그 시간 배열에 따라서 그림으로 묘사해 놓고 있는데 여기서 국군 6사단 같은 경우가 지금 압록강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랬다가 바로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6.25 전쟁기에 있어서 특히 이제 육군 특별위원병 출신으로서 임부택 중령과 한병선 중령, 그다음에 송여찬 대령의 그 인종분투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할 필요가 있겠는데, 뭐 첫 번째 그 임부택 중령 같은 경우는 6사단 7년대 연대장을 하면서 6.25 전쟁 발발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사단 7년대는 춘천지구를 그 당시 커버하고 있었는데 이 일개연대 병력의 한 5천 명이 북한군 2군단의 이 남침을 4일 동안 막아내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수천전투에서 임부택 장군의 어떤 그러니 용전부투가 한가구 방어선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는 시공간을 만들어냈어요. 되게 놀라운 전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화령 전투에 한병선 장군이 있고 그 양광 전투에 있어서 그 송해천 장군의 용전부투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여기 60년대 70년대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방장관으로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죠. 자, 이분이 지금 현재 여기 임부택 중령인데 이건 51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으로 올라와 있고 여기는 지금 현재 그 춘천에 있는 기념공원을 여기서는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병선 장군의
사진이고, 옆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분이 지금 현재 41년도에 일본군 정진연대가 어떤 거냐면은 일본군이 처음으로 만든 공수부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수부대 창설 멤버로 이분이 선발이 됐던 거죠. 다음은 지금 이제 송해천 장군입니다. 이건 아마 한 56, 7년도경이라고 보게 되는데, 박정희가 있죠. 그 다음에 옆에 그 송여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송여찬 장군은 이 당시 뭐 별 3개 정도가 되는데, 이군 단장을 맡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건 박경훈 장군인데, 여기서는 이제 53년도의 경우입니다. 3년도가 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경력이 뭐냐면은 육군특별지원병 1기생 출신인데, 지금 53년도 7월쯤에 백골연대 연대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분은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한 2번 정도 내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정말.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일본에 충성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도 충성합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충성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죠?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반대의 이야기도 가능하겠죠.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놈, 일본에 반역하는 놈들은 대한민국에도 반역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하게 되면 또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하고. 자, 그래서 뭐 이 책의 제목이 상당히 뭐 자극적이고, 그래서 여러 분들은 뭐 이런 있다고 책이 다 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구체적인 실증 작업을 해놓고 나니까 이 키워드가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민족이라고 하는 건 앞서 우리 주동식 선생도 이야기했는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념이고 실체성이 없어요. 그죠? 국가야말로 바로 현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 그런 것에 충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육군특별지원병들의 행위를 쭉 보고 나면은 민족에 반역하고 일본에 충성했기 때문이야말로 대한민국에도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서는 참 이분들의 그 역설적인 어떤 그런 이제 역사의 주인공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은 두 개의 조국에 대해서 충성과 반역의 그 양가성, 등가성을 몸소 체험하고 실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 앞서 주동식 선생님께서는 국민국가를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하나 중요한 논점이 뭐냐면은 국민 자체가 언제 탄생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인 현상이에요. 정근대는 국민이 아니에요. 그죠? 주권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문제가 논점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 대한민국 이 일제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 요소들이 만들어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의 창성기라고 보는 거죠. 창세기 같은 그런 분위기로. 뭐 그 점이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은 이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을 거치게 되면서 이 국민으로, 근대국가의 국민으로 재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논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일전쟁 이전 단계에서는 한국인들은 아직 근대국가의 국민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해방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국민은 있는데 국가가 없는 거예요. 그죠? 놀라운 사태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3년 만에 이 대한민국을 건국시킬 수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은 이 3년 만에 대한민국을 건국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면은 이미 그 이전 단계에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야말로 가능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친일파가 세우고 친일파가 지켜내고 친일파가 발전시킨 그런 나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